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야 두 신임 원내대표의 행보를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각각 당정청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청와대 수석 접견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두 접견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정말 대화와 협치에 크게 나서 주실 것이다라고 기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21대 국회가 법적 개한 내에 개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희망찬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개원 연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전하게 해서 다시 전합니다. 저는 축하로 오신 줄 알았는데 주문도 많으시고 너무 시간이 쫓겨서 법 하나하나가 참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향후에도 그것을 토대로 딴 제도들이 설계되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를 꿰어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랑 여야 원내대표 공식적인 첫 회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상생과 협치 얘기하면서 속도 신속히 하자라는 거에 너무 빨리 하면 졸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일단 일종의 속도 조절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오늘도 그런 언급을 했네요. 그렇죠.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선 지금 계류 중인 어떤 법안이라든가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여러 법안들을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축하 인사차 온 자리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가 바로바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사실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20일 날 개원을 하고 모든 법안들의 어떤 계류 중인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 등 같은 것들을 본다면 네. 사실은 기존은 굉장히 원만하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도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그게 김태년 원내대표와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일하는 국회.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저는 시작의 단계에서는 두 원내대표의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좀 일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속도 조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원구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3차 추경 같은 것들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 전까지만은 아무래도 좀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전까지라고 하셨는데 당장 3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급적 빨리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기정 수석도 당정청이 힘 합쳐서 빨리 코로나19 극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여기에도 신중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미 2차 추경까지 그 전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의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근데 이제 3차 추경이 벌써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3차 추경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와 관련돼서도 자당의 그 각각의 이견이 좀 이제 취합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선서도 아직 안 했고 시작해서 자당 의원들끼리의 어떤 그런 이 의원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 워크숍도 열고 연찬회도 열고 이런 과정도 되기 전에 추경을 몰아붙인다.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선언적인 의미지 지금 당장 응할 수는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공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굳이 김태형 원내대표도 이 추경안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추경안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다만 어떤 의미에서의 선언적 의미냐면 원구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3차 추경이 5월 29일 이전 국회에서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네. 새로운 어떤 국회에서 되는데 3차 추경이 되려면 원구성이 보통 평균 43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4년 동안 43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6월부터 43일이면 벌써 7월, 8월이나 돼야 되는 것인데 원구성을 좀 빨리 하자. 그래서 그 추경을 포함해서 모든 어떤 그런 그 일정들을 빨리 소화하자라는 그런 그 압박용으로 추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실질적으로 뭐 지금부터 추경을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추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원구성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이제 김관욱 교수께서는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교적 여야 원내사령탑이 비슷한 얘기를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21대 국회의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벌써부터 지금 원구성부터 해서 좀 여러 가지 장애물들 극복하기 그동안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 어떻게 가져가느냐, 18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고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예결위하고 이제 법사위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죠. 통상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법사위가 어떻게 활용이 됐냐면 일종의 이제 자꾸 수정이다 뭐 해가지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법안 검토하는 것을 창구처럼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야당의 위원장이 계속해서 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대여의 어떤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전체적인 어떤 의정 활동을 어떻게 보면 어그러뜨리는 그런 어떤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상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지금 김태년 원내총무 같은 경우는 일하는 국회를 얘기하고 있고 상시 국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20대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공전되는 국회 없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사위의 어떤 그런 권한도 사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줘도 되지만 그 권한, 자꾸 수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법에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상임위가 곧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면 법사위를 뭐 얼마든지 야당이 가져가는 거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지금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주는 건 18대 19대, 즉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법사위를 언제나 야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수정과 관련해서 전혀 그런 그러니까 위헌적인 어떤 요소가 없었냐 하면 분명히 한 29건인가 있었어요. 그 자꾸 수정이나 혹은 그 상황을 봤을 때 율사 출신 의원들이 보면 이게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다 여야 율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다시 한 부분들도 분명히 어떤 그 이유 그 항목에 대한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그 쟁점화되는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국 의회처럼 법안 자체를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구분을 해서 쟁점 법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념이라든지 진영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거듭되지만 언제나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 중에서도 비쟁점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럼 비쟁점 법안은 미국에서도 패스트트랙처럼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굳이 법사위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포션을 봤을 때 비쟁점 법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쟁점 법안보다는. 그렇다면 비쟁점 법안을 놓고서 법사위원장이 마치 딜을 하기 위해서 여당과의 딜을 하기 위해서 쥐고 있는 그런 형국은 피할 수 있다. 지금 법사위의 그 고유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실 그런 어떤 논란이 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뭐 권한을 축소한다든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대 국회에서 정말 그 법안 처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 병목 구간을 바로 그 법사위가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며칠째 법사위 얘기하면서 이런 뭐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고쳐낼 수 있을지 이게 또 각 당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들은 뭐 많이 넘쳐나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이런 건 또 개별적인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여당이 지금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이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자구 수정은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그런 전문 역량들이 국회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뭐 저촉이 안 되는 문구를 다 고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권한을 굳이 법사위가 끝까지 가져가서 사실상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병목 형성을 만들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회의 어떤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일하지 않는 국회 이렇게 정체된 국회 뭐 이런 이미지를 쌓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원활하게 좀 국회에서 일처리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만들어주는 형태로 국회법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이슈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의 행보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민주당의 초재선 당선인 20여 명과 오찬을 가졌고요. 또 이르면 이달 말쯤에 자신의 원래는 공부 모임인데 이걸 발전시켜서 싱크탱크를 이제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 따지기 정도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해석 정도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예. 어떤 상황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낙연 총리와 관련된 온갖 지지율은 부동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상대 당 그러니까 야당의 후보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당 내에서도 보통 다른 어떤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하더라도 10%포인트 내외 정도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전 선대위죠. 총리죠. 예.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인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어느 길을 택할까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 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노무현의 길이냐 하나는 박근혜의 길이냐. 즉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같은 집권 여당 내에서 정권을 승계할 때 같은 주류에서 나온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가 없었다. 늘 비주류였다. 즉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후보도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주류였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류 쪽은 이인재 후보가 좀 주류 쪽에서 예를 들어서 권노갑 의원이라든지 동교동계가 이인재 후보를 좀 지원을 했고 예. 상대적으로는 노무현 후보는 상당히 비주류였거든요. 이쪽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비주류였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친이계가, 그런데 예. 두 노무현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차이는 같은 비주류였지만 상당히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같은 비주류였지만 어쨌든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 반박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 대북 송금 문제 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박지원 의원이 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밟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달랐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시절, 박근혜 의원 시절부터 4대강과 관련해서 전격적으로 대통령한테 대치를 하고 같은 당 내에서도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여당 내의 야당인 그런 상황으로 어떤 전선을 형성하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낙연 의원 앞으로 만약에 대권을 했을 때 지금의 어떤 정권을 밟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의 정권을 협조하면서 가느냐 두 가지 길 속에서 비주류로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그 행보에 가장 초점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 부분은 2년 정도 남은 대권 대선 시점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뒤의 얘기고 지금 시점에서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낙연 전 총리가 과연 8월달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느냐, 당권에 도전하느냐 이 부분이 오늘 그 의원들과의 점심 자리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사실 처음에 앉자마자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왔다고 하네요. 이제 얘기들을 보면 근데 참석자들 중에 상당수가 당권에 도전하셔라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총리는 이게 대권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프레임으로 비춰질까 봐 두렵다. 그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다. 지금 워낙 코로나로 인한 국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묘한 그런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선자가 이것을 유불리로 따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실질적으로 8월 전대에 안 나간다는 소리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안 하는데 뭔가 당이 필요하고 국가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7개월짜리 당대표라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역으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도 지금 뭐 지지율 1위에다가 당의 상징처럼 되어버렸고 이번 총선도 승리에 상당한 견인차 역할을 했잖아요. 본인이 당대표를 안 한다고 해도 당의 어떤 모든 일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굳이 1년짜리 조항이 있잖아요. 대선 후보는 1년 전에 이제 사퇴해야 예. 된다. 뭐 그 조항 때문에 그것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선을 나가려고 그러면 세를 응집해야 되는 그 계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저는 이 8월 전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인의 어떤 세력들을 결집시키고 그 힘을 통해 가지고 대선으로 출정하는 그런 기회로 잡는 예.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그 반대 경우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점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아까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권과 대권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의 하나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네. 당권으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냐면 이 현재 정부를 계승하는 그런 협조해야 돼요. 당정청을 협조해야 되고 올 1년 동안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네. 것이고 당권을 하지 않고 대권을 간다고 그다음 대권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견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였던 이야기고 당권에서 사실 가장 그 힘든 게 뭐냐면 당권을 택했을 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을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당은 대표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느냐도 사실은 당권을 먼저 가느냐의 어떤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좀 더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뭐 플러스가 되는 요인들을 많이 안게 되면 대권 과도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패배 등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주저하기 시작할 그런 겁니다. 부분도 그래서 있을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책임을 지고 어떤 경우건 안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관통을 해내야만 예. 이 대선 후보의 자리가 가까이 오는 것이지 여기서 아까 뭐 본인도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국민들은 시각을 돌릴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보를 해도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야권은 뚜렷한 대선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예. 가운데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들의 행보가 상대적으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김세현 의원들 여의도를 떠나긴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아예 눈에 보이진 않고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고 있긴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활동을 할까요? 지금 거론되는 어떤 의원들의 지역을 보면 다 영남이에요.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이 아니라 영남 중진들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이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예. 있거나 혹은 또 새로운 어떤 김세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보다 이제 개혁적인 어떤 세력으로 이름이 붙고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연히 너무나 지금 뭐 정계 은퇴를 하기에는 너무 뭐 이 연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직은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나이 아닙니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보수 정당이 이래본 적이 없어요. 즉 20% 내외의 지지를 언제나 받고 있는 명망가 후보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회창 총재 시절부터 쭉 보통 한 15%, 20% 내외의 후보들이 늘 이 당엔 존재해 왔어요. 네, 한 번도 이렇게 지금 단단히의 후보, 그러니까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 군만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누구한테도 또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 지금 아직은 뭐 저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지 않았는데 그때 얘기했던 40대 뭐 경제 운운했던 것도 꼭 그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지금은 열려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좀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다를 텐데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킹메이커, 자신이 스스로 킹이 되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분명히 자신도 알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니까 킹메이커다. 또 유승민 의원은 당연히
사실은 대권 후보에 또 도전을 할 것이다. 근데 김세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도 부산.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산시장 예. 재보궐 선거에 나가지 않을까. 이 영남이나 혹은 그러니까 TK나 PK의 어떤 뭐 맹주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러니까 적고 있지만 지지율을 어느 정도 받고 어떤 정치 세력화할 수 있는 리더가 누가 되느냐. 예. 아직은 안 보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당권 대권도 예. 상당히 이 당은 다른 방향으로 또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당 절차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제 관심이 쏠리는 게 열린민주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우상호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열린민주당과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이념과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도 자연스럽게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지도부가 총선 과정에서 공헌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8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때 그것을 공론화하고 통합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론이 다시 불거진 이유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면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전화를 걸었냐, 이게 혹시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하는 뭔가 설왕설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강욱 대표가 좀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렇게 보통 안 하거든요. 덕담하는 수준에서 이제 축하 전화를 한 건데 어쨌든 그런 걸 계기로 하든 뭐 어떤 걸 계기로 하든 지금 통합 논의가 다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저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으로 이제 통합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지역당은 결국 민주당 찍고 비례는 이제 열린민주당 찍고 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선 국면에서는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선 지금 열린민주당이 눈에 보일 순간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야당과 협치 국면 원 구성하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높이 있는 것인데 강경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열린민주당을 먼저 끌어안고 간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에게는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행태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야당과 협치, 상생 이런 것을 더 강조하는 지점이라고 본다면 지금은 통합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연말쯤이나 돼서야 왜냐하면 이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하든 힘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국면 가서 다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화를 놓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그 최강욱 대표는 당대표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하는 일반적인 전화였다. 그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무성한 것은 언론의 오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기정 수석이 원래 대통령 전화 받으면 자랑하는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없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절차 그리고 열린민주당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당 쪽 좀 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어제 이제 합당 추진에 대해서 의견은 모았는데 원유철 대표 미래한국당 대표죠. 원유철 대표 얘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당선인들 간담회를 가져요. 네. 그리고 5월 19일 날, 네. 5월 19일 날 이제 우리 당의 그 모든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네. 합당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시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5월 19일 날 거치고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예. 최고위원회에서 이제는 그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5월 29일을 넘길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미래한국당의 당 대표의 그 지도부가 공백이 되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그만두면 또 대표를 알겠습니다. 또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예. 합당할 때까지 제 임기를 그냥 연장해 주는 것이 논의되고 있는 거죠. 네,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에는 관심이 쏠린다고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이랑 미래한국당의 그 합당 문제는 글쎄요, 저희가 한 일주일 넘게 같은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건지 과연 어떻게 결론 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제는 합당할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 기조가 약간 또 언제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는 즉시 합당, 그리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내 마음대로는 못 정한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주호영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강한 야당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강하게 이 여당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두 당이 합당을 해가지고 숫자도 어느 정도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힘을 키우겠다, 그거를 지휘하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원유철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배정 같은 경우도 이제 협상을 따로 하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흡수됐을 때는 모든 것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한국당의 당선자들은 뭐 결정된 거를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미연에 합당하기 전에 좀 보장받고 들어가겠다. 그런데 상임위 원하는 부분들도 좀 보장받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합당의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본인들의, 그러니까 한국당의 어떤 이익도 좀 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대표가 나 혼자 결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서는 29일까지가 이제 합당을 해야 되는 어떤 기점이라고 보면,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그때까지 되면 좋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원 협상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또 김태년 원내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꼬이는 스텝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걸 통제가 안 되는 장면이 벌어진다 그러면 일단의 야당의 어떤 자중질환,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개원 협상하기 전에 합당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이 창당 과정과 한국당의, 그리고 지금 선거를 치르는 공천 과정까지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어떤 결을 조금이라도 달리할 여지는 사실상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근데 약간의 차이점, 미세한 차이점을 보이면서 합당에 있어서의 좀 갈등 구도,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이는데, 예. 이게 대외적으로 여당에 대해서 좀 뭐 견제하기 위한 내부적인 그런 시그널인지, 아니면 그들끼리의 한국당과 통합당 사이에 실질적인 갈등 요소가 좀 있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차이, 갈등 이런 게 있으려면 뭐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이념적인 측면, 이런 데서의 차이가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차이다, 갈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어떤 정책적인 차이나 이념적인 어떤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건 저는 차이가 있다거나 갈등이 있다거나 하는 어떤 요인이 그 전과 지금의 어떤 차이가 이 책임질 수 있는 지금 리더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지금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권한대행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 스텝이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당이. 예. 무슨 말씀이냐면 비대위로 갈 건지 아니면 조기 전대를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권한도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 그러면 자신은 원내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을 하자 안 하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권한대행이고 비대위로 가지 않고 전대를 한다거나 조기 전대를 한다면 그 전대하기 전까지는 자기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이렇게 그 제안한 대로 뭐 공동대표도 제안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것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때가 아니다. 즉 시기적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은 확실하게 양쪽 다 어쨌든 이쪽은 원내대표도 신임 원내대표 뽑았고 전당대회 확실히 8월 달에 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 상황까지는 원내대표가 권한이 있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다 있고 당원 당규에도 5월 며칠까지는 하기로 돼 있으니까 합당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쪽의 입장에서는 좀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당이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집이 일단 무엇인가 결정이 돼야 돼요. 비대위가 되든 아니면 뭐 전대가 되든 그 확정된 다음에 그래도 합당 안 할래? 이렇게 물을 수는 있어도 현재까지 원유철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당을 처음에 시작한 대로의 어떤 그런 뭐 다시 통합으로 가기에는 수순이 있고 시기가 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사실 좀 더 늦게 하는 게 뭐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유리한 상황이니까 급할 게 없다. 이런 의지가 지금 표현된 게 아닌가. 근데 집이 좀 어렵고 이렇게 그러면 와서 힘을 합쳐가지고 이걸 더 튼튼하게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는 거는 미래한국당의 어떤 지분, 자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정책 뭐 모든 게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속하게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 바라보는 이제 가시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제 다음 주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지금 통합당, 한국당 인사들까지 거의 다 참석을 할 것 같아서 굉장히 북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대통령이 이제 개헌을 한다면 5.18 관련 전문이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의지를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대통령 발의 개헌 안에서는 5.18 이 정신이 이제 삽입이 돼야 된다. 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전 지도부가 다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초당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한다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뭐 그건데 저는 그 부분은 꼭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작 분위기는 좋은 쪽으로 무르익고 있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게 될지 그 부분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